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서머스 교수의 금융규제 완화론입니다. 이 주제는 경제 10평에서 이미 다룬 주제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머스 씨는 누굽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가?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학계에서도 유명하죠. 서머스 씨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뮤엘슨하고 외할아버지가 그 에로우신가요? 정말로 그 경제학의 대가들이죠. 거의 천재급, 무슨 20대 후반에 하버드대 교수로 임명이 됐으니까, 집안 내력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서머스 교수가 최근에 이제 금융규제 완화론을 주장 비슷한 걸 했어요.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 뉘앙스죠. 근데 아마 그 대다수 분들은 이 이 사람의 그 금융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서머스 교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학계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가, 금융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가 또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아까 재무장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앨런 의장하고 FRB 의장 경합이 붙었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FRB 의장을 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융계 쪽, 월가라든지 금융계 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에도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경제의 핵심 어떤 방향타 역할 이런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트럼프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힐러리 후보가 현재까지는 여전히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 대선에서 힐러리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차기 정권의 상원도 이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하고 상원 선거가 지금 같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상원도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씨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거의 이 서머스 교수가 또 힐러리 정부의 경제의 방향타 역할 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 사람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한국에서는 외신에서 일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외신 등에서는 기사로 나왔지만 국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10평 16-35
금융규제 강화, 은행위험 증대의 제목이 붙었죠. 경제 시평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경제 시평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평 내용 중에서 일부 좀 포인트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마 이제 일반 분들은 이 금융 규제 하면은 굉장히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런 금융 당국, 정책 당국의 어떤 금융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조금 알면은 하나라도 조금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 알게 되면은, 첫째는 뭐 단순하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금융 규제 정책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정부의 금융 당국이나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금융 시장,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또 금융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죠. 모르시고 그냥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래, 다 좋아요. 나 모르는 거 그냥 주식 뭘 사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찍어주세요.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백날 해봐야 돈 못 벌어요. 물론, 일부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계속 불패 신화로 왔다가 한번 휘청거렸다가 다시 또 좀 반등하니까 또다시 불패 신화, 그 다음에 전에 불패 신화하고는 지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한쪽에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인구 감소다,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금리가 막 이제 0%네, 마이너스네, 이런 소리 나오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이게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야, 부동산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좀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걸 다 포함해서 이 금융 감독, 이라든지 금융 규제 이런 것도, 이런 경제라든지, 어떤 시장의 변화 전체의 어떤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정책 당국들이, 또는 규제 당국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경제는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거의 저희 시민 공부방 위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서머스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미국의 금융 규제 제도의 금융 규제 제도죠. 제도라기보다는 금융 규제 제도의 변천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 규제 제도는 이제 맨 처음에 사전 규제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행 건전성 감독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왔죠. 사전 규제 방식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때 이제 은행들이 뭐 한 3분의 1 가량 막 대량으로 파산하고 엄청난 경제 혼란에 빠졌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를 만들었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FRB가 1913년인가 15년에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 1930년대면은 그 FRB 만들어진 지 한 15년, 20년도 안 되는 그런 사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가 이제 대금융공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런 그 금융 규제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 법제화된 게 글래스 스티글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예전에 뭐 저희 연구소 뭐 시평이든 아니면 책이든 아니면 시민 공방의 동영상이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글래스 스티글법에서는 이제 사전 규제, 하여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못된 짓거리,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거리는 아예 처음부터 탁탁탁탁 이렇게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못하게 막아놓아버린 것이죠. 또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예 그냥 전부 미리서 그냥 다 규제를 해버렸죠. 그게 이제 사전 규제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유로 시장이 이렇게 생겨나고, 유로 시장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거였죠. 규제를 해놨는데 그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온다든지, 금융 혁신이라든지, 금융 국제화, 지금 이제 글로벌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그 규제를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전 규제 방식이 이제 무력화되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효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말에 1999년에 이제 GLB법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이렇게 효과가 없는 글래스 스티글법을 폐기를 하고 사후 관리 방식으로 바꿔버리죠. 근데 이 사후 관리 방식으로 바꾼 그 전제는 뭐였냐면, 배경은 뭐냐면은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세계 주요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이죠.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위험 관리 능력이 있는 그 정부나 어떤 금융 당국의 그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위험 관리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오히려 법으로 규제하는 게 뒤처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훨씬 금융기관들 자체들이 위험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아예 차라리 그냥 맡겨버리는 게 더 낫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규제를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만 그때 그냥 관리 감독 지도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GLB법입니다. 사후 관리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한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진짜로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하고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규제를 강화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도트 프랭크법입니다. 도트 프랭크법에서 이제 그 감독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을 다시 강화를 하는데, 이제 규제 감독을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었고 밥그릇 싸움하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FRB와 같은 중앙은행을 아예 그냥 일원화시키고 감독을 몰아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마불사가 가장 그때 핫 이슈였어요. 메릴린치라든지 이제 리만 브라더스 같은 뭐 글로벌 증권사가 투자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메릴린치도 이제 사실상 파산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한다든지, 뭐 베어스턴스 같은 경우도 누가 인수했나? 골드만삭스가 했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마불사, 아유, 덩치가 크면은 다 살려주는 거냐라고 이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덩치 큰 은행이라도 잘못하면 망하게 한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는데 이게 시장의 이제 기본이다. 시장 원리의 기본이고 시장 논리의 어떤 그 대전제다. 그래서 이제 대마불사를 이제 없애고 또 은행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정기적으로 이제 FRB 같은 중앙은행이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죠. 그 스트레스 테스트는 뭡니까? 그 은행들이 경영 상태가 건전하냐 안 하냐 이걸 체크하는 거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위험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자기 힘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체력 같은 걸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감당할 능력이 모자라면은 보강을 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 자본 강화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 자본 보강을 하라.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마불사하면 이제 망한 은행들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한국도 그랬잖아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구제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안 한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베일아웃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직접 그걸 감당을 해라. 그게 이제 베일인 방식입니다. 자기가 직접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을 많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지금 건전성 감독 방식으로. 이런 이제 금융 규제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 왔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서머스 교수가 이제 그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머스 교수가 그 주장한 이야기들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서머스 교수가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2013년에 장기 침체설을 주장했죠. 근데 이 장기 침체설은 사실은 제가 먼저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2013년 말에 이제 IMF 연차 총회에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간이 한 6, 7년, 7, 8년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건 뭔가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잠재 성장력이 이렇게 축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5년에 이제 테이만 FRB 전 그 의장이었던 버냉키 전 의장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죠. 그래서 저희 경제 10평에서 아주 상세하게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아마 잘 모르신 분은 그 당시 10평을 한번 찾아서 저희 홈페이지나 연구소에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서머스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FRB 같은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제로금리다, 양적 확대, QE, Q3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융 완화책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금융 위기 이런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책이 금융 위기가 발생할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데서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과도한 금융 완화책,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을 일으킨다. 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또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 자기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힘을 이렇게 훼손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진다. 그러다가 보면 다시 이제 거품이 생기면은, 그 거품이 꺼지면은 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서머스 교수가.
그러니까 금융 완화책이 그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 이제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께 전 FRB 의장이 발끈하고 반론을 한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상황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버냉키 씨하고 서머스 교수의 논쟁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서머스 씨가 이긴 거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장기 침체에 빠진 원인이 뭐냐? 서머스 교수는 이제 총수요 부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수요가, 공급은 많은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1930년대 케인즈 이야기하고 같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서머스 교수는 케인지안, 거시경제학자, 매크로이코노미스트죠. 거시경제학 케인지안이죠. 그래서 그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미국은 이제 인프라들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낡았기 때문에 그런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정 확대책을 강조를 했죠. 근데 재정 확대책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못하는 이유가 뭐죠? 뭡니까? 2010년부터 시작했던 그 재정 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벼랑 끝 전술 그 갈등이 심화돼서 그래서 2012년에 그 벼랑 끝 전술이 재정 절벽 위기까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연방정부 기관들이 폐쇄되고 그랬었죠. 최종적으로 그때 타협한 게 뭐였나요? 뭐였죠? 재정 동결이었죠. 재정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하고 10년 동안에 재정 동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동결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서머스 교수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재정 확대책을 주장을 해도 이미 미 의회에서 그렇게 재정이 동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어렵죠.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거 공공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재원을 이렇게 어떤 재정 사업을 안 하고 그 돈을 공공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 서머스 교수의 주장은 재정 전체 규모가 100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살리려면은 100을 120, 130, 150으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있는 100에서 뭐 예전에 뭐 A 사업에다가 20을 넣었던 것을 그걸 없애고 B 사업으로 인프라 사업으로 20을 돌린다 이런 주장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주장을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제 금융 완화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이제 피력을 했어요. 서머스 씨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과도한 금융 규제 강화가 은행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융 규제 정책의 변화가 사전 규제 방식이 1930년대 사전 규제 방식, 그다음에 1990년대 말에 사후 관리 방식,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건전성 감독의 방식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그랬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건전성 감독 방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이제 그 핵심이어가지고 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본 규제를 강화를 하고 베일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서머스 교수가 말하는 과도한 금융 규제 강화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본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자기 자본을 충분히 보강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또는 제로금리 정책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서 은행의 그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이 그 위험 부담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은 경제도 제대로 이렇게 살리기가 힘들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은 과도한 금융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의 주장이죠. 그러면 은행 위험이 정말로 증가했느냐라는 게 이제 논점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은행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규제 때문이라. 그게 규제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불명확하죠. 인과관계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 근거를 보면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은 뭘 가지고 하냐면 금융위기 전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하고 금융위기 후하고 간에 그 은행들의 변동성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금융위기 전의 변동성과 금융위기 후의 변동성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후 관리 방식에서 금융 규제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2010년 이제 도트 프랭크법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건전성 감독 방식으로 해가지고 규제가 다시 강화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었을 때하고 규제가 이제 강화됐을 때의 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들의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이렇게 이제 측정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뭘 말합니까? 위험이 커졌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논리예요. 그렇게 실증 분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SP500 지수 변동성을 보면 은행 지수 변동성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SP500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것은 이제 규제가 없을 때,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규제가 강화됐을 때였대죠. 뭐 2002년 3년은 뭡니까? 9.11 테러하고 그다음에 IT 거품 붕괴된 직후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때죠.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2010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은 그 금융위기 상황이니까 빼버리고 2010년부터 이제 경기 회복 단계로 이전에 이제 이행해 가는 단계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SP500 지수를 보면은 약간 금융위기 이후에 변동성이 높아졌죠. 약간. 이게 일별 주가 변동으로 보면은 요 2004년 이후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없었는데 이제 2002년 요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9.11 테러하고 IT 거품 붕괴 직후에는 상당히 컸었죠. 어쨌든 SP500 지수인데 은행주들의 주가 지수 변동성을 보면 이제 차이가 요때는 이렇게 은행주 같으면 적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그러니까 SP500 정도 같으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SP500 지수 전체로 봐도 금융위기 이후가 약간 변동성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증가한 원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 규제 감독 강화 때문에 그런 건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서머스 교수가 앞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장기 침체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지고 변동성이 증가한 건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과도한 금융 규제 하나가 은행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예컨대 미국의 이제 6대 은행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JP모건 이렇게 6대 은행들의 이제 변동성, 금융 관련한 이제 변동성을 이렇게 금융위기 전하고 금융위기 후, 2015년 한 해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은행 주가 변동성, 일별 이렇게 주가 등락 변동성을 비교를 했는데, 은행주 경우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24.7이었는데, 금융위기 후에는 33.07로 푹 하고 뛰었죠. 아까 SP500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은행 주가 변동성을 이제 SP500 주가 변동성으로 나눈 것을 보면은 금융 위기 전에는 1.55배였는데 금융 위기 후는 1.8배로 은행주 변동성이 더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옵션을 가지고서 은행들 주식의 주가 변동성을 계산하는 내재 변동성이 있습니다. implied volatility라는 게 있는데 옵션, 그러니까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렇게 삼았다,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보면은 20 한 3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에는 30. 역시 이제 그 SP500의 내재 변동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91에서 2.13으로 커졌다는. 그 다음에 풋옵션 델타, 뭐 이런 것도 커졌고, 베타, 자산 가격 모델 같은 거,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아마 금융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가 있어요. 베타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위험 보상이죠. 그러니까 베타가 1.18에서 1.59니까 위험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S 스프레드, CDS는 뭡니까? 은행이 부도가 날 위험이죠. 그 부도가 날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스프레드가 이제 그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니까 30일에서 139로 뻥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우선주 가격, 뭐 그 다음에 시스템릭 리스크, 은행이 또 시스템 리스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확산될 위험, 그것이 금융위기 전에 5.76에서 10.44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은행 위험이 커졌는데, 왜 커졌느냐. 그래서 은행, 그 규제가 좀 심화돼서, 그랬다. 뭐, 이거 이제 뭐, 경제 시평을 보시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사람이 프랜차이즈 밸류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영업권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100이라는 자본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수익성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겠죠. 근데 100이라는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수익성이 안 좋으면 가치가 낮겠죠.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입해서 150이 예상되는 경우하고 100을 투입해서 120밖에 예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50, 원금 50에 대해서 50은 뭡니까? 일종의 은행의 영업권에 해당하죠. 미래에 그 예상되는 이 은행이 이제 영업을 계속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미래 가치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 밸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프랜차이즈 밸류가 금융위기 이후에 확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금융 규제에 기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제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좀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이렇게 다시 승리를 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이 서머스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랬을 경우에 이 금융 정책의 FRB 의장도 이렇게 후보로 올랐으니까, 금융 정책의 금융 규제를 포함한 금융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미리서 이런 걸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월 첫 번째 동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